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세기 환경 문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적조, 녹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조 현상, 녹조 현상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적조 현상, 녹조 현상은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현상은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영양염류 유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라는 것은 뭐냐? 물 속에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 유입이 됨으로써, 그러면 이러한 영양염류들은 뭘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는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자연적으로 식물체나 동물체가 사체가 되어서 이것들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완전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 즉 이런 것들이 영양염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양염류들이 물속에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이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영양이 풍부해지는, 영양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죠. 부영양화. 물속에 영양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수온이 상승한다. 왜 수온이 상승하냐, 물이 맑으면은 햇빛은 그냥 투과만 합니다. 투과하고 땅바닥에 있는 어떤 그 물체가 닿으면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영양염류가 풍부한 물은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이 막지 못하고 혼탁하다는 거죠. 혼탁해요. 그래서 이 혼탁하다는 것은 물속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이 물체에 영양염류, 엄청나게 많은 영양염류에 햇빛이 닿으면은 이것이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 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물 속에 이제 그 온도가 높이는 현상이 되겠죠. 물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물속에 플랑크톤이라는 것이 있죠. 맑은 물에는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영양염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랑크톤은 그 영양염류를 먹겠죠. 플랑크톤이 그 영양염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이 번식을 하겠죠. 자, 온도는 올라가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살기가 아무래도 미생물들은 적정한 온도가, 아주 추운 온도보다는 약간 높은 온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살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플랑크톤이 먹일 것, 그 영양염류 먹을 것도 많고 온도도 적당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가 좋아지겠죠. 살기가 좋아지니까 많이 또 번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번식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과잉,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이 영양염류를 분해시키는 미생물들이 과잉 번식한다 이 말이에요. 과잉 번식. 그런데 이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 물속에서 살아가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충분해야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플랭크톤이나 미생물들이 적정량 있을 경우에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적정량을 넘어서 과잉 번식을 하면은 영양도 많이 흡수해야 되겠지만 영양분도 많이 공급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용존 산소량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왜? 이 플랭크톤이나 미생물들이 너무나 과잉 번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 그래서 미생물이 죽는다 이 말이죠. 미생물들이 죽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죽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빨간색이면은 적조현상, 녹색을 띠면은 녹조현상. 그래서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조 녹조 현상은 흐르는 물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흐르는 과정에서 영양염료도 물론 영양염료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흘러버리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물이 또 추가가 되겠죠. 영양염료로만 계속 흐르면 또 몰라도. 그리고 흐르는 과정에서 용존산소는 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에 비해서 훨씬 많이 물에 산소가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그 물이 적조 녹조 현상을 많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 영양염료가 풍부한 호수에서 가장 많이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바다에서도. 이게 바다 저기 그 원양 그 원해 인근해가 아니라 먼 바다에는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영양염료가 그렇게 근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해에서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양식하는 곳, 양식하는 곳, 그 바다에 양식을 하죠. 어류. 바다에 양식하는 곳에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는데 바다에 양식하는 곳은 아무래도 물고기에다가 물을 그 물고기들이 먹는 그 뭐랄까 사료를 많이 주죠. 근데 사료를 완전히 물고기들이 다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고기들이 너무 많으면 배설물도 많이 나오게 되죠. 배설물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미생물 또는 플랭크톤의 먹이가 돼가지고 아까 적조 녹조 현상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호수라든가 인근에 양식하는 곳이라든가 양식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근해에는 이런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면은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를 하냐? 녹조 현상이 생기거나 적조 현상이 생기면은 다른 생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들이 폐사돼 가지고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살 수 있냐? 물고기들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이미 산소가 부족해요. 물고기들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해야만이 잘 살 수가 있는데 물고기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기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거의 살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일단 먹을 것보다도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살 수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긴 이후에는 어떻게 이런 적조 녹조를 제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도 봤을 것이고요. 그 황토를 이렇게 덩어리로 아니라 그래서 확 풀어가지고 황토를 풀어가지고 적조 녹조 현상이 있는 그 물에다가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적조 녹조 현상이 부유되어 있는 것들이 이 황토에 흡착이 돼 가지고 황토는 물보다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래 물속에 황토를 뿌리면은 이 적조 현상에 의해서 폐사된 미생물들이 황토 입자, 토양 입자에 흡착이 돼 가지고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조 녹조 현상이 생길 경우에 황토를 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와 같이 적조 녹조 현상은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은 즉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적조 녹조 현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21세기의 환경 문제가 됐던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21세기 환경 문제와 관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환경 문제들을 잘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 문제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환경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산림 토막 상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자, 산림욕과 피톤치드 말씀은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욕 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산림욕 하면 무슨 욕이 생각이 납니까? 해수욕이 생각이 나죠. 해수욕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생기고요, 하는 것이고요. 산림욕은 어디에서 합니까? 말 그대로 숲속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고, 해수욕은 바닷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설명하면 대충의 개념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수욕장 갈 때는 어떻게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합니까? 해수욕장 가서는 물에 젖을까봐 옷을 안 입고 최소한의 이렇게 옷만 입고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팬티만 입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팬티 브라만 하고 해수욕장에 거닐죠. 그리고 또 산림욕장 갈 때, 산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많이 막 그 옷을 이렇게 뭐랄까 껴입는다고는 그렇고 막 충분하게 옷을 입고 가죠. 그런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자, 해수욕장 갈 때는 가능한 옷을 입고 가고, 산림욕장 갈 때는 가능한 옷을 벗고 가는 것이 좋다. 우리 건강에는. 왜? 해수욕장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살을 태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자외선이 굉장히 세게 내리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21세기 환경 문제에서 설명드렸지만, 자외선이 내리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피부세포를, 표피세포를 괴사시킨다고, 죽인다고 하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외선을 차단,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햇빛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면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림욕장은 왜 가능하면 옷을 벗고 가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숨을 쉴 때는 어디로 숨을 쉽니까? 코와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하죠. 물론 코와 입으로 약 8~90%의 숨을 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내지 20% 정도는 피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을 많이 해야 밖에 있는 피톤치드를 많이 흡수하고 또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있으면 코와 입으로만 흡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표피세포가 피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에 무리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상 입은 환자들은 폐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폐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산림욕을 할 경우에는 많은 노출을 한다. 피부 노출을 해가지고 그 피부 호흡으로 인해서 피톤치드를 많이 흡수하고 또 산소를 많이 흡수하는 것이 좋다. 우리 건강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산림욕은 옷을 입고 가고 해수욕은 옷을 벗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톤치드. 피톤치드라는 것은 말씀은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피톤치드는 피톤이라는 접두어와 치드라는 전미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피톤이라는 뜻은 식물이라는 뜻이고 치드라는 뜻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피톤, 치드.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치드라는 영어 단어가, 이것도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수이사이드 하면 자살한다. 수이사이드 죽는다. 자살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미사이드 하면은 죽인다. 뭐 킬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호미사이드는 죽인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많이 쓰고 있는 제초제도 허비사이드라고 합니다. 허비치드 또는 허비사이드. 대면 강의할 경우 같으면 여기다 메모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가 더 될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 제가 직접 타이핑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허비사이드, 스위사이드, 그 다음에 호미사이드, 그 다음에 피톤치드, 피톤사이드. 자, 그래서 피톤치드는 그건 뭐냐? 그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은, 피톤치드는 식물체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향의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의 총칭.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허브라고 하죠. 허브, 로즈마리 같은 거, 그거 허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키울 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향을 내뿜지 않죠. 근데 여러분 손으로 살짝 스치면은 향을 쫙 내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싹 스치는 과정이, 그 로즈마리는, 허브는 어떤 공격자, 침입자가 침입했다가 공격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 침입자들을 빨리 그 방어하고 쫓아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향을 쫙 내뿜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마리 같은 허브뿐만 아니라 식물체는 거의 다 거의 100% 거의 100% 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을 내뿜습니다. 자, 쑥도 쑥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도 취향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집에서 재배하는 취하고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취하고 향이 어떤 것이 많이 납니까? 여기 두 개 나오네요. 야생 취와 재배 취 향기는 어떤 것이 많이 나옵니까? 뭐 당연히 야생의 취가 향이 더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취는 취인데 뭐 똑같이 뭐 어떻게 야생 취하고 재배 취하고 향이 다르게 나냐? 다소의 차이가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의 취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방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벌레가 또는 어떤 병균이 침입하면 향을 내뿜으면 이것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배 취는 어떤 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싹 농약을 처리해가지고 싹 제거해줘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기가 스스로 방어할 필요 없이 인간이 딱 방어를 해주니까 향을 내뿜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되다 보니까 야생의 취가 재배 취보다 향이 훨씬 많이 난다는 거죠. 야생의 취는 누가 방어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방어해줘요? 방어 안 해주잖아요. 스스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향을 많이 내뿜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병균이 침입할 때마다 향을 내뿜는 거죠. 이와 같이 취도, 쑥도, 나무도, 어떤 풀도 다 향을 내뿜는 거죠. 소나무는 소나무 향, 편백나무는 편백나무 향. 그런데 이 피톤치드는 인간에 의해서 냄새로 맡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코로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는 피톤치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편백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같이 있으면은 소나무 향이 더 진합니다. 편백나무 향보다. 그런데 실제로 그 피톤치드를 포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편백나무가 피톤치드 발산량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피톤치드음은 편백나무, 그렇게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백나무에서만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식물체에서 피톤치드는 다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다 이해하시겠죠? 피톤치드라는 것은 모든 식물체가 발산하고 있는 향의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식물체가 발생시키는 향의 총칭. 그런데 이것이 인간은 이 향을 좋아하고 인간이 이런 향을 흡수해 가지고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제거를 시켜주는 거죠. 미생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미생물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산에서 생활을 하면은 건강해진다. 물론 이제 건강해지는 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그 중에 피톤치드도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산에서 살면은 건강해지는 요인, 건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산으로 가는 이유도 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건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조차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시한부의 인생이다 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산을 찾습니다. 산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건강 요인에 의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조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산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장성에, 여러분들 장성 편백숲 아주 유명하죠. 잘 아시고 계시죠. 조금만 여러분들 고창에서 고개만 하나 넘으면은 장성이죠. 그 장성의 편백숲이 1950년대부터 임종국 선생에 의해서 조성이 됐는데, 지금 국유림, 원래는 이제 임종국 선생의 사유림이었습니다만, 이 사유림이 그분이 빚이 많이 져가지고 경매 처분됐죠. 경매 처분됐는데 어떤 그 민간인에 의해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이 민간인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편백숲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충분히 그 민간인들도 돈을 많은 양의 많은 거금의 돈을 주고 이런 편백숲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숲을 분명히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좋은 숲을 파괴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낙찰 금액에 보다 좀 더 얹어주고 아마 그 사람들로부터 이 장성의 편백숲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성의 편백숲에는 암 환자들이 항상 일정 규모의 암 환자들이 항상 거기에 기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톤치드, 또 숲은 건강에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산림욕과 피톤치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던 것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산림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피톤치드는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과 나무. 풀은 어떤 것 보고 풀이라고 하고 나무는 어떤 것 보고 나무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분리학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 분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풀과 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생활형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분리학적인, 국제 분리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물 한 모금 하고요. 자, 그래서 생활형으로 분류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특히 겨울 동안에 풀은 지상부의 잎이나 또는 줄기들이 죽죠. 풀은 쑥 풀입니까? 풀이죠. 왜? 지상부의 줄기와 잎이 죽죠. 근데 쑥도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뿌리는 그것도 풀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와 잎, 줄기 전체가 죽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콩 심죠. 콩도 뿌리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지상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다 죽어버려. 이것도 풀이죠. 자, 그런데 대나무,
대나무는 뿌리와 줄기, 잎이 겨울을 지나도 안 죽죠. 안 죽어요. 그리고 대나무는 우리가 나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생활용으로 봤을 때 겨울철에 지상부의 줄기와 잎이 죽냐 안 죽냐, 죽으면 풀이고 안 죽으면 나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형에 의한 분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 그러면은 국제 분리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은, 아까 지상부에 있는 줄기와 잎이 죽는 것은 당연히 풀이고요. 지상부의 잎과 줄기가 죽지 않아도 풀인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 대나무류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국제 분리학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은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풀. 자, 그러면 풀과 나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국제 분리학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하자면은, 줄기가 비대 생장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줄기, 대나무 대 있죠. 대나무 대가 해가 갈수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커집니까? 굵어집니까? 굵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죽순이 나올 때 굵기 그대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과 나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나무 계속 해가 갈수록 비대해지죠. 굵어지죠. 나무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굵어집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생장 속도가 빨리면 빨리 굵어지고 생장 속도가 더디면 천천히 굵어지고요. 그렇다면 소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밤나무, 참나무류, 또 대추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 다 굵어지죠. 그 다음에 관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쭉류, 진달래, 이런 것들도 나무입니다. 이것도 그 굵어지는 속도는 아주 더디지만 이것도 해가 갈수록 굵어집니다. 굵어진다는 것은 비대생장을 한다는 거죠. 비대생장을 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유관속의 차이입니다. 유관속. 개방유관속은 비대생장을 하고 폐쇄유관속은 비대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관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죠. 세 가지가. 첫 번째 목부, 두 번째 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층. 목부, 사부 사이에 형성층이 있죠.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정배열로 잘 360도 삥 돌아가면서 잘 배열된 것이 개방유관속이고, 폐쇄유관속은 흩어져 있거나 또는 따로따로 이 개방유관속 같은 경우는 목부, 사부, 형성층이 한 몸뚱이가 돼가지고 같이 배열되어 있는데, 폐쇄유관속은 따로따로, 목부 따로, 사부 따로, 형성층 따로, 그 다음에 형성층이 부분적으로 있고 360도 다 배열되지 않은 경우, 대면 수업 같으면은 내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기다 언젠가는 이제 사진을 그려서 사진을 여기다 올리든지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풀과 나무는 이런 비대생장을 하냐 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비대생장 하면은 나무고, 비대생장 못하면은 풀이다. 대나무는 풀이냐 나무냐, 분리학적으로는 이것은 풀이다. 벽과식물들은 대부분이 거의 100% 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벽과식물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길이 생장만 합니다. 길이 생장, 부피
높이 생장, 비대 생장을 하지 않고 신장 생장만 한다는 거예요. 키만 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과 식물들의 특징은 뭐냐? 마디가 있다는 거죠. 마디. 마디에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절간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데, 마디의 분열 조직은 즉 신장 생장에만 관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신장 생장이 되고 나면은 이 마디의 절간 분열 조직은 이제 쇠퇴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디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벽과 식물들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대부분의 대나무류가 다 마디가 있습니다. 이대, 솜대, 조리대, 신의대 등등. 이것들 겨울철에 다 줄기와 잎이 살아있죠. 그런데도 벽과 식물이기 때문에, 또 비대 생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겨울철에 죽어요. 개체가 완전히 죽는, 몸체가 다 죽는 것. 표 있잖아. 표, 보리, 밀. 그 다음에 잔디, 갈대, 억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벽과 식물입니다. 이런 것들 다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뭐 합니까? 비대 생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풀과 나무의 구분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생의 취와 재배의 취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가진 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재산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냐? 저쪽 경상북도의 풍기인가? 영주 옆에 풍기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주소지는 잘 모르는데, 재산을 가진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 석송령입니다. 석송령.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석송령. 이것이 왜 재산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은, 어느 그 마을에, 석송령이 있는 마을에 주민이 살았겠죠. 주민이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주민에게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었답니다. 자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자를 들여서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고, 마을 앞에 어느 정도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다가 자기 재산을 준다. 해갖고 그 나무를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석송령이라고 이름을 짓고 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6천여 평의 논과 밭이 있었는데, 2,000평인가 6,000평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자기 재산을 상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됐답니다. 그 나무가 지금도 천연기념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여튼 보호수는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인데 형태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가지가 뻗어 있는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100평 가까이 뻗어 있는 걸로 100평 정도? 100평 정도? 10m, 10m? 100평은 안 되고 한 50평 정도? 나무 한 그루가 한 50평 정도의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약 200평방미터 정도, 5, 60평 정도. 이와 같이 재산을 가진 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갈까 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가장 비싼 나무를 썼습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어느 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을 따져서 가장 비싼 나무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임하댐이라고 경상도에 있는 그 댐이 있는데, 그 저수지 임하댐이라고 있는데, 임하댐을 축조하면서
수몰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 수몰이 되는데 이 수몰 지구 내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약 2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나무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근데 이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커가지고 이식이 힘들어서 이식할 수가 없어서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밑에서 굴착을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그 댐 안에 수몰지구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섬을 들어 올리고 흙을 채우고 들어 올리고 흙을 채우고 이 나무를 한두 대의 크레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크레인으로 묶어서 동시에 올리고 밑에서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댐 안에 이 은행나무가 살 수 있는 섬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약 20억 원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20억 원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 뒤에 서울에서 느티나무가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단독주택 지역이었죠.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시들시들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죠. 이 나무가 왜 죽어가고 있다. 이 나무를 좀 살려달라. 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약 40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무는 40억 원짜리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40억 원이 들어갔냐? 그 나무 주변에 그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뻗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40억 원이다입니다. 40억 원이다입니다. 그 40억 원이 어떻게 들어갔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나무가 있으면은 먼지도 나고 흙도 묻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 위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거나 또는 아스팔트로 한다거나 또는 보도블록을 쫙 깔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 나무도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분 공급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다 표면을 막아버리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무가 뻗어가는 그 면적 주변에 충분히 지하 공간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하 공간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주변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복토도 하고 객토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40억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무는 약 40억 원짜리다. 물론 이것이 누가 40억 원 주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국가의 돈으로 그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또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살리기 위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40억 원을 들여서 그 나무를 살린 것이죠. 대나무도 꽃이 피는가 환경 조건과 종자 결실 과의 관계에도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나무도 꽃이 피는가에서부터 또 추가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45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후면은 강의도 종강이 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